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평범해서 더욱 소중한 아주 보통의 행복입니다. 지은이 최인철, 출판사 21세기 북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는 또라이이다. 주변 사람들이 다 이상해 보이기 시작한다면 나이가 들고 있다는 증거다. 노안이 신체적 노화의 신호라면 주변 사람들이 이상해 보이는 것은 정신적 노화의 신호다. 점점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극소수의 정상적인 사람과 대다수의 이상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게 된다. 예를 들어 이들은 대학에 딱 두 부류의 교수만 있다고 믿는다. 이상한 교수와 더 이상한 교수. 증세가 심한 사람은 세 부류의 교수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한 교수, 더 이상한 교수, 그리고 정말 이상한 교수. 교수뿐이겠는가? 이들에게 회사는 이상한 상사, 더 이상한 상사, 그리고 정말 이상한 상사가 존재하는 곳이다. 나이가 들면 주변 사람들의 이상한 구석들이 이상하게 눈에 잘 띈다. 솔직히 걔도 참 이상해. 중년을 넘긴 사람들이 친구들을 평할 때 내놓는 단골 푸념이다. 얘도 이상하고 쟤도 이상하고. 그런 식으로 한 명 한 명 평하다 보면 이상하지 않은 친구가 없다. 결국에는 친구 품평회를 하던 그들이 서로를 보며 이렇게 말한다. 솔직히 너도 이상해. 친척도 회사 사람들도 대권 후보들도 이상해 보인다. 심지어 가족도 이상해 보인다. 이런 이상의 시리즈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솔직한 평가에서 절정을 이룬다. 우리 애니까 참기는 하지만 걔도 참 이상해. 왜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이상해 보일까? 실제로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이상해지는 걸까? 나이가 들수록 상대를 아는 데 필요한 정보량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상대를 안다는 확신이 커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 상대에 대한 정보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면 상대를 안다는 확신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우리가 오래 교류해온 사람들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지금이나 과거나 별 차이가 없다. 정보량은 늘지 않았는데 그를 잘 안다는 확신만 무섭게 늘어났다. 그 결과 우리는 타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많은 상황적인 요소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그들의 행동을 쉽게 단정짓는다. 그런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니 알려고 하지 않은 채 그들을 잘 안다는 확신에 속아 그들의 행동을 너무 쉽게 그들의 캐릭터로 설명해버린다. 그러니 이상해 보일 수밖에.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이상해 보이는 두 번째 이유는 상대를 옛날 모습으로만 기억하고 평가하기 때문이다.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이 이미 졸업하고 어엿한 가장이 되었음에도 교수는 여전히 그를 학생 때 모습으로 평가한다. 예전에는 부하 직원이었지만 지금은 한 조직의 책임자가 된 사람을 여전히 부하의 모습으로 평가한다. 가장은 가장으로서, 책임자는 책임자로서 역할에 맞게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그들의 달라진 행동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성장한다. 나이와 함께, 직급과 함께 그들도 성장한다.
그들을 지금의 나이와 직위에 맞게 대접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 저 사람 변했어, 이상해 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이 이상해 보이는 세 번째 이유는 요새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분이 안 좋은 상태일 때 타인에 대한 평가는 박해진다. 스트레스가 쌓여 폭발 직전이면 나 빼고 다 이상해 보이기 마련이다. 이도 아니라면 나이가 들면서 나태해졌기 때문이다.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남을 흉볼 여유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 관심은 우리의 주의를 결정한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관심의 대상에게만 주의를 집중하기 때문에 그 외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다. 특별한 이유 없이 모두가 이상해 보이기 시작했다면 당신에게서 목표가 사라졌다는 신호다. 하고 싶은 일과 해내야 하는 일이 사라진 마음의 공간을 이상한 사람들이 채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진짜 이상한 사람은 있어 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임이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오해할 수 있을까? 과연 그럴까? 그들의 눈에는 내가 얼마나 이상한 사람이었을까? 나만 정상인 세상은 정말 이상한 세상이 아니겠는가? 나도 누군가에게는 또라이가 아니겠는가? 주변 사람들이 다 이상해 보이기 시작한다면 자기 자신도 타인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인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추가로 자신에게 정신적 노안이 왔음을 인정해야 한다. 사람을 보는 눈이 흐려진 것이다. 세상은 여전히 좋은 사람, 더 좋은 사람, 그리고 정말 더 좋은 사람들로 넘쳐난다. 행복 천재들은 오해하지 않는다. 오해를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과 지낸다는 건 매우 피곤한 일이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선의를 의심한다. 모든 행동에 대해 일일이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한다. 물론 설명해 주어도 믿지 않는다. 우리의 감정은 그들로 인해 혹사당하기 일쑤다.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다. 오해에 특화된, 오해가 특기인, 그래서 오해가 습관인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최고의 행복 중 하나다. 천국은 오해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그곳은 오해 청정 지역이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오해 무균자들이다. 오해 무균자들은 타인의 선의를 믿기 때문에 그들의 실수에 관대하다. 그들에게는 음모론이 설 자리가 없다. 오해 청정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 행동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해명 요구에 시달리지 않기 때문에 방어적이지 않으며 매 순간 자기 행동에 최고조로 몰입한다. 오해가 습관인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 오해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낼 수 있는 단서가 포착된다. 오해는 기본적으로 타인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데서 생겨난다. 타인의 선한 행동에는 이기적인 의도가 숨어 있을 거라고 해석한다. 타인의 좋지 않은 행동은 돌발적인 상황 때문에 생긴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과 의도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해석한다. 이것이 오해의 본질이다. 오해의 또 하나의 본질은 타인에 대한 적대감이다. 오해가 습관인 사람들은 세상을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라고 본다. 결국 그들은 세상을 보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부정적이며 적대적이다. 극히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마음 속에 불신과 부정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는 행복이 깃들 여지가 없다. 결국 습관적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이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타인을 평가할 때 관대하다. 이들은 타인의 행동을 가급적 긍정적으로 해석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정말 그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을 착취한다거나 자신을 호구로 본다고 의심한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선의를 베풀면 행복한 사람은 그 마음을 고마워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을 경계하거나 의심한다. 행복한 교수들이 그렇지 않은 교수들보다 추천서를 더 잘 써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학생에게서 긍정적인 면들을 더 잘 발견해내기 때문이다. 행복감이 매우 낮았던 어느 교수의 추천서를 훔쳐본 한 학생의 절규가 이를 잘 대변해준다. 제 추천서는 단 2줄이었어요. 행복의 천재들은 오해를 잘 하지 않는다. 그들이라고 오해할 일이 없을까만 그들의 오해는 습관이 아니다. 그들의 오해는 산발적이며 오래 가지도 않는다. 오해를 자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매우 불행한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나면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줄고 오히려 그들에 대한 연민이 생겨난다. 행복감이 낮은 사람들은 습관적 오해로 인해 사람들을 잃는다. 습관적으로 음모론을 제기하기 때문에 신뢰를 잃게 마련이다. 그러니 오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그리고 상대가 습관적으로 오해하는 사람이라면 염려할 필요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오해로 인해 이미 불행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오해가 습관인 사람들을 멀리해야 한다. 혹시라도 그들로부터 침투된 오해균이 있다면 타인의 선의를 믿는 것, 그리고 타인의 행동이 실수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의 여유를 갖는 연습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오해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야 한다.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우리 안의 오해균은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덤으로 그런 사람들과 어울릴 때 지상 최고의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 천국에는 오해가 없다. 흡족이 온다. 모든 과학은 탐구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이름 짓기로부터 시작한다. 대상의 이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대상을 명료하고 체계적으로 생각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새로운 식물이나 동물을 발견할 때마다 이름을 지어주지 않고 그거, 거시기로 부른다면 우주는 수많은 거시기들의 집합소에 불과하고 우리의 소통은 혼란으로 가득할 것이다. 체계적인 명명이 생물학의 필수 요소인 것도 이 때문이다. 이름의 부재 혹은 잘못된 이름이 만들어내는 혼란의 가능성이 자연과학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을 다루는 분야에서도 이름 짓기는 매우 중요한 과제다. 우리가 소위 느낌이라고 지칭하는 많은 주관적 경험 중에서 무엇을 감정이라 부르고 무엇을 정서라 부르며 무엇을 기분이라 부르는가? 무엇을 분노라 부르고 무엇을 울분이라 부르며 무엇을 서러움이라 부를 것인가? 과학적 탐구 영역에서의 이름 짓기는 아이의 이름 짓기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아이의 이름 짓기가
소망이나 가치에 기반을 둔다면 과학적 이름 짓기는 철저하게 사실에 기초를 둔다. 그 대상을 정확하게 기술하고 다른 대상과 명료하게 구분되는 이름을 짓는 것이 과학적 장명의 기초다. 이런 과학적 장명의 관점에서 볼 때 행복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주관적 경험을 잘 반영한 좋은 이름이라고 보긴 어렵다. 우연히 일어나는 좋은 일을 뜻하는 행복은 행복을 경험하게 하는 조건들을 지칭할 뿐 행복 경험 자체의 본질을 드러내는 이름이 아니다.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가족이 화목하고 건강한 것,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등과 같이 행복 자체보다 행복을 유발하는 상황과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연유다. 만약 행복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준다면 어떤 단어가 좋을까? 흡족, 조금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넉넉하여 만족함. 행복의 실체를 묘사하기에 이처럼 좋은 단어가 또 있을까? 흡족에는 만족이라는 단어 속에 언뜻 비치는 체념의 그림자가 없어서 좋다. 흡족에는 이 정도에 만족해야겠다는 결단과 비장함이 없다. 형편에 만족하며 살라는 꼰대 같은 이미지도 없어서 마음에 부담이 없다. 소비자 만족, 고객 만족, 이런 문구는 김현수 작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할인마트에서 떨이로 팔면 딱 좋을 말이다. 흡족이라는 단어는 이런 상투성이 느껴지지 않아서 좋다. 자기 분수도 모르고 말이야 만족할 줄 알아야지 라며 핏대를 올리는 소위 높으신 분들의 저급한 우월감이 배어있지 않아서 더 좋다. 오직 하나 흠이라면 인터넷에 흡족을 검색했을 때 족발 가게가 나온다는 점. 그래도 행복의 또 다른 이름인 쾌족을 검색했을 때 발 마사지 숍이 나오는 것에 비하면 큰 흠도 아니지 않는가. 흡족은 자기만의 기준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남을 흡족하게 할 수는 있어도 자신을 흡족하게 할 수는 없다. 흡족한 상태란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의 충만함을 의미한다.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기는 해도 그리 흡족하지 않은 이유는 타인의 기준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흡족은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왜 산에 오르냐고 물었을 때 산이 거기 있어서 라고 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흡족이다. 흡족은 돈이나 명예만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일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흡족함이 그들의 심장을 뛰게 하는 원동력이다. 흡족은 성장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다. 세계적 거장의 반열에 오른 첼리스트 파블로 카살스에게 왜 아직도 매일 연습하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요새 내가 실력이 느는 것 같아. 행복이라는 이름을 여기저기 휘둘러대어 사람들을 기죽이지 않는 사람. 행복하지 않으면 루저가 될 거라는 공포를 조장하지 않는 사람. 요란한 행복 캠페인은 체질에 맞지 않아 늘 한 발 물러서 있는 사람. 그저 순간순간에 흡족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옳다. 항상 신나고 항상 들떠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오해했었기에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소외되어 있었던가. 이제 흡족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균형 잡힌 사람이 이긴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세상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을 바꿀 것인가? 인간의 행동은
이 두 욕구 사이의 충돌과 균형의 산물이다. 세상을 바꾸려는 선택을 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세상을 자신에게 맞춘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 세상 속으로 향한다. 진로를 바꾸기도 하고 뒤늦게 대학원에 진학하기도 하며 퇴근 후에는 자기 개발에 몰두한다. 필요하다면 법적 투쟁도 불사하면서 관행이라는 세상의 벽에 용감하게 맞선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려는 선택을 한 사람은 자신을 세상에 맞추려고 한다. 인생에는 어차피 이룰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깨달음을 따라 자신의 마음 속으로 향한다.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참는 법을 배운다. 거짓 욕망을 제거해 마음을 정화하며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키우려 노력한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기 시작한다. 어린아이는 주로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통해 삶의 첫걸음을 뗀다. 그들은 울음과 응석으로 때로는 저항할 수 없는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으로 원하는 것을 집요하게 얻어낸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얼굴, 어른들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들의 웃음소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도록 신이 내려주신 최고의 무기다. 그러나 울음과 응석과 귀여움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에 진입하면서부터 아이들은 자신을 세상에 맞춰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양한 마음의 무기를 장착한다. 성인이 되는 과정은 세상을 바꾸려는 힘과 내면의 평화를 지키려는 힘 사이에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이다. 원하는 외모를 얻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면서도 마음이 예뻐야 진정한 미인이라고 마음을 다잡는다. 성공을 향해 저돌적으로 달려가는 와중에도 실패로부터 배우려는 마음의 준비를 한다. 급기야 중년이 되면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다는 생각에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기보다는 더 나은 과거를 만들기 위해 지나온 날들을 음미하고 재해석한다. 해석과 재해석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이 보유한 최고의 무기가 아니던가. 이처럼 삶은 세상을 바꾸려는 욕망과 자신의 마음을 바꾸려는 욕망 사이의 선택의 연속이다. 그러나 이 둘이 늘 갈등 관계에 있는 것만은 아니다. 마음을 바꾸는 전략이 소극적인 자기 보호나 방어 기제만도 아니다. 때로는 마음을 바꾸는 것이 최선의 전략일 때도 있다. 문제는 균형이다. 삶의 천재들은 자신의 나이와 상황에 맞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낸다. 가장 아이다운 아이는 마음을 바꿔 세상을 견디기보다 세상을 바꿔 원하는 것을 얻어낸다. 5살 꼬마가 인생이 다 그렇지 라고 말한다면 대견하기보다는 소름 돋지 않겠는가. 어른도 마찬가지다. 인생의 유한함과 한계를 인식하고 마음의 힘을 키운 사람이 어른답지 않을까. 행복 연구에 따르면 2가지 전략 모두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세상을 바꾸는 전략이 순간순간의 기분에 중요하다면 마음을 바꾸는 전략은 자기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에 기여한다. 세상을 바꾸려는 노력에만 지나치게 힘을 쏟아온 것은 아닌지 반성해 본다. 세상을 비난하고 상대를 적대시하면서 정작 자신의 내면을 관리하는 노력은 등한시하지 않았는지 자문해 본다. 투쟁에는 열심이었지만 자기 성찰에는 게으르지 않았는지 반성해 본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너무 무관심하지 않았는지 자문해 본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훈계로 젊은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는지 반성해 본다. 세상을 향한 치열함은 사라지고 마음속 평온함만 가득한 삶은 아니었는지 반성해 본다. 균형이 소신 없음의 상징으로 치부되던 시대는 저물었다. 화끈하게 어느 한쪽을 택하라는 무모한 목소리도 사라졌다. 한 기도문의 간구처럼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꾸려는 용기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잠잠하게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동시에 갖춘 균형감 있는 사람의 시대가 오고 있다. 책담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였으며 심리학이란 나와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인간에 관한 매뉴얼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책을 읽어보니 저자의 다른 책도 읽어보고 싶어졌습니다. 보통의 행복. 여러분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책의 프리페이지에 나온 말처럼 저도 전에는 행복이라 하면 거창한 것, 드라마 같은, 무언가 예외적인, 특별한 그런 게 행복이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행복의 정의가 달라지더군요. 그저 평범한, 사고 없이 지내는 오늘 하루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전적 의미는 특별하지 아니하고 흔히 볼 수 있음, 일반적으로 또는 흔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흔한 게, 특별하지 않은 평범한 게 제일 큰 행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린 코로나19로 특별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어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책은 크게 행복에 관한 가벼운 진담과 행복에 관한 진지한 농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행복이니 이러저러하게 살라는 독자를 가르치려 하는 것이 아니어서 좋더군요.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들려주시는 강의가 아니라 인생 선배가 술자리에서 내 이야기를 듣고 가볍게 들려주는 이야기 같아서 저는 좋았습니다. 이 낭독을 듣는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하세요.